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주호입니다. 오늘 조금 계엄이 많은 걸 남겼습니다. 계엄과 같은 국가폭력은 사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몸과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안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계엄에 선언됐을 때 한복판에 있었던 이제 이정환 보좌관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 전우택 교수님,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세의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정신의학과 교수시고 의학교육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 국내외 트라우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전우택 교수님과 아까 소개드렸던 이정환 보좌관님, 이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직전 회장을 역임하셨고, 이번 12.3 계엄에 본회의장 그 바깥에서 계엄군과 처음으로 맞닥뜨리고 이 국회를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계엄이 남긴, 어떻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 사회에 남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그 이정환 보좌관님이 그때 어떠셨어요? 그 계엄을 맞이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본회의장 안에서 외부에서 오는 소식들, 그러니까 근거에 오는 소식들, 가끔 나는 큰 소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묵묵히 저희는 이제 투표를 기다릴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밖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날 저도 집에 있다가 사실은 그 연락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다가 도착했을 때 한 11시쯤 그때 됐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막 큰 위기 의식은 사실 그때 없었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모이고 계셨고, 보좌진들도 중간에 잠깐 그냥 저기 출입증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쉽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제가 모신 한민수 의원님도 밖에 계셔가지고, 저도 그 옆에 사실은 또 혹시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그냥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헬기 소리가 갑자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여의도 쪽부터 이제 헬기가 세 대가 딱 보이는데, 조그만 헬기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그 소리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컸고, 그 군용 헬기는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헬기랑 좀 규모도 다르고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헬기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머리 위쯤 왔을 때는 갑자기 그 옛날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봤던 그 5.18 때 발표 명령이 있었냐면 이 얘기가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헬기가 어쨌든 간에 본청 뒤로 넘어가서 그 소리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큰 어떤 뭐 위기의식은 사실 체감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저쪽 그 본관을 돌아가지고 군인들이 한 10명쯤 됐던 것 같은데, 총을 들고 완전 무장을 딱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 뛰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굉장히 저기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총으로 진짜 저기 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공포감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때 이제 그 군인들을 보고, 계엄군을 보고 막아라 이렇게 누가 소리를 쳐가지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보좌진들이 대치 상황이 딱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군인들도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는지를 예상을 저기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기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거를 저기 찍기 위해서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기자들이 이제 대치 상황이 되니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찍는 그 과정에서 군인들도 이제 저기 당황해서 사실은 이렇게 저기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마찬가지로 계엄군 쪽에서도 뚫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 격하게 그때 사실은 저기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옷도 찢어진 사람도 많고,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 27명, 뭐 30명 정도가 그때 다친 분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1시간 정도 좀 넘게 이렇게 대치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50명의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야속했어요. 밖에서 막 저희가 1시간 동안 막 그렇게 군인이랑 싸울 때, 아니 왜 안에서 15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왜 빨리 의결을 안 하지? 어. 이런 약간 좀 뭘 기다리는 거지? 어, 약간 이런 좀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150명이 넘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안심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 의결이 될 때까지는 막아야 된다. 이제 이 일념으로 사실은 했고 한 1시간 정도 있다 군인들이 이렇게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 정문 근처에 있는 군인들은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군인들만 봤으니까 이제 물러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또 그 밖 안에서 다른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몇몇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또 안에서 나름대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부대는 정문 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시킨 거고 일부 부대는 후문이나 측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들어갔던 군인들이 또 그 안에 있는 이 군인들이 계엄 군인들이 사실 구조를 전혀 모르니까 본인도 우왕좌왕하면서 문 열린 데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보좌진들이 그거를 보고 막아라 해서 또 그 문마다 이렇게 또 대치 상황이 좀 됐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저기 영상 자료도 많이 그 소화기도 뿌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본회의장에 방청석이 있거든요. 4층에. 그 본회의장 4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도 마지막에 좀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안에 모여 있는 분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뭐 4층으로 좀 모여주세요 하면 또 일부가 4층으로 갔고 그래서 잘 저기 끝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도 너무 경황이 없고 그 막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사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 상황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때 헬기가 오는 모습과 그때 군인들이 뛰어오던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그때 보좌진들이 그날은 뭐 저희가 날새다시피 했으니까 뭐 몰랐지만 그 다음날 또 잠을 못 자는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게요. 처음에 총을 봤을 때 예. 사실 미국이나 뭐 저기 다른 나라들은 총기가 예. 많은 나라들 그 총기가 사용되는 걸 직접 예. 본 사람들은 이 총을 보자마자 굉장히 공포감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는 군대 가서 보는 거 맞습니다. 말고 이 총이 실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거를 일상 속에서 못 접하니까 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설마 저 총으로 우리를 쏠까 맞습니다. 예. 하는 좀 비현실적인 감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그 총이 계엄군을 쏠 수도 있었고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아 그게 우리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계엄군이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그랬었으면 그리고 이런 소요 사태가 났을 때 저항들을 뚫고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발포 명령이 내려졌으면 그게 우리를 향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지금은 들잖아요. 네. 저기 윤이 무슨 짓을 했을지 맞습니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보좌관님이 카메라가 네. 사실 우리가 보좌관들 딱 지켜줬던 또 같은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총 같은 게 그게 좀 감동적이기도 한데 그래. 총과 우리는 카메라가 대치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맞습니다. 글이나 이런 걸로 대치했었겠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그걸 보고 있고 온 국민의 눈이 그 총을 막고 맞습니다. 있었다는 게 한편으로는 많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외부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그때 인지를 못했어요. 저도 네. 그 집에 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경부고속도 막 접어들 때 연락을 받고 바로 차를 돌려서 왔었는데 저도 담을 넘었죠. 국회 그때 당시에 좀 빨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한 10m 간격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틈을 노려가지고 저는 국회 뒤편에 이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넘어 들어갔던 데가 나중에 알고 보니 헬기 내렸던 데 근처더라고요. 아, 예. 좀 늦게 넘었으면 제일 먼저 체포당했을 뻔했습니다. 그 내려오는 헬기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체포당할 뻔했는데 그때 담을 넘고 또 담을 넘을 때 이게 굉장히 덩치 큰 보좌관 한 분이 예. 제가 넘었던 담으로 넘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넘는 거 도와주고 또 굉장히 조그마신 여자 보좌관 한 분이 또 넘으시려고 해서 도와주고 하다가 그때 경찰에 발각돼가지고 월담이다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갔는데 하필은 넘었던 데가 어린이집 쪽이어가지고 국회 어린이집 쪽 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을 넘다가 그 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제가 도와드렸던 두 분은 금세 사라지고 없으셔가지고 어쨌든 불이 굴러서 예, 결국 들어갔죠. 맞습니다. 들어갔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인도주의 활동가로 뭐 재난 현장이나 이런 분재 현장에서 좀 일을 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저희가 150명 찾는 걸 기다리고 이 국회 절차에 따라서 상정되고 이게 결국 마지막에 결의돼서 그 의사봉이 두드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었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밖에서 그렇게 막지 않았었으면 그리고 그 개헌군들이 뭐 다른 예전에 군부시대 때처럼 그 위에서 내린 명령에 복종해서 따라섰으면 그 일상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이 밖에서 그렇게 막아주시고 시민분들은 국회 담벼락을 막아주시면서 결국 저희가 여기 계엄은 막을 수 있었는데 해제할 수 있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했던 경험들이 그때는 잘 해석이 않고 저희도 막 아무 생각이 없었죠. 아무 생각이 없고 무조건 150명 채워가지고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생각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막으면 합법적으로 큰 유혈 사태 없이 막을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못 막으면 시민들을 밖에 있는 시민들한테 그 몫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엄을 한 정부가 예전 우리 기억에 그럼 현재 또 많은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그 사태를 지나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치고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이 사실 안 들어서 뭔가 진짜 전투 중이라는 느낌처럼 다른 생각을 들 여력이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깊게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2차, 3차 트라우마를 줬던 것 같고 그리고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도 2년까지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은 상태여서 우리 몸이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잠을 못 자시고 어떤 분은 지나치게 많이 계속 졸리고 계속 플래시백처럼 이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전우택 교수님은 국내외 뭐 아프간 난민들 그리고 거기 탈북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를 겪었던 4.3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 그 유가족들 많은 분들의 트라우마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랑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이 사회적 트라우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국회에서 겪으신 분들이 국회의원분들, 또 보좌관분들, 그리고 시민들 이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저는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정신 건강을 위한 지침 이런 거를 좀 말씀을 그쪽 측면에서 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이 상황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재난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볼 때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의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은 경미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경험한 것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밀려갔지는 결과론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행, 체포, 구금, 고문, 발포, 죽음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국가 폭력적 상황은 다 이런 걸 수반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주 문제와 고통을 야기했는데
이번 12.3은 그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뭐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시민분들 또 많은 보좌관들이 함께 움직이고 특별히 기자분들이 카메라와 사진기를 가지고 상황을, 또는 일반인들도 다 핸드폰 켜놓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찍느라. 보통 이런 트라우마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제일 큰 어려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력감과 고립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나 혼자 고립돼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보통 전쟁터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부대 단위로 움직이다가 포로가 될 때에는 PTSD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해요. 근데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도망 다니다 체포됐다? 이거는 PTSD 발병률이 엄청나게 뜁니다.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함께 모여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이거는 경미한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엄 발생 후에 긍정적 사태의 진전들이 비교적 빠르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바로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보호해주고 위로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일은 그렇게까지 뭐 아주 심각한 PTSD를 유발할 만한 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을 또 갖고 있어요. 12.3 이번 상황은.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이 보좌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그 현장은 총을 들고 뛰어오고 있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부딪혀야만 됐던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언제 발포 명령을 받고 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예측 불가의 죽음의 위험과 가능성이 완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죽음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체험한 일이었지, 이게 무슨 경미한 일이 아니었다. 두 번째는 특별히 많은 보좌관들과 시민분들이 다 젊은 세대였거든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50대나 60대들은 과거 50이나 또는 유신체제 하에서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진짜 총 들고 뛰어오는 사람들을 맞 부딪혀 본 적이 평생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에 갑자기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까 이 보좌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비현실적으로 있다가 집에 갔더니 잠이 전혀 안 와서 고생하기 시작한 게 이게 벌써 며칠째 그러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데,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이것이 내가 그런 충격을 받아서 생긴 일인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시고, 설사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생겼네 라고 느껴도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내가 지금 속으로 이런 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는 말을 꺼낼 이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주 꿋꿋하게 잘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을 굉장히 중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매우 중대하게 충격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그럼 도대체 이 신체적 심리적 지금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어떤 지금 증상을 가질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이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한번 자기가 몇 개나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실 군인들 이제 트라우마 경험들이 있는 군인들도 전투 중에는 이 증상들이 좀 덜 생기잖아요. 전투가 끝나고 뭐가 매듭지어지고 조금 비폭력적인 상황이 돼야 본인들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거나 예. 혹은 나타난 증상들을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처음 계엄이 상황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그 나중에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겪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뭔가 국민들이 우리한테 지어준 전투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는 안타까웠던 게 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 그 탄핵될 때까지 그 10며칠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위협에 노출돼 있었고 크게 힘을 들여서 이걸 막았고, 그게 그때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막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부정이 있다는 게 왜 계엄 해제 보이콧 찬성한 이게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일을 벌였던 사람들을 탄핵하는 과정에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가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트라우마, 국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일종의 우리는 공유하고 겪었던 사람들인데, 저는 탄핵 트라우마란 말 있었잖아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했고 그 이후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불리한 한계에 놓여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장애, 이 국가 폭력을 당하고 그걸 막았고 우리 그런 위험을 무릅썼던 우리와 밖에서 떨면서 2차 계엄이 들어올까봐 떨면서 그 문을 막고 있었던 새벽 2, 3시, 3, 4시까지도 문 한 곳도 빈 곳이 없었어요. 문을 막고 있었던 그 추위에 떨면서 막고 있었던 시민들 왜 막았겠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겪고 막으려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걸 부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른 진실들을 만들어나는 그룹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상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 광주 민주운동 이후에 아니면 4.3 이후에 아니면 종군 위안부를 그 생활을 겪었던 할머니들, 결국에 그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그 진실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부정하려는 것들이 어떻게 상처가 됐는지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좌관님은 그 계엄 굉장히 바쁘셨을 건데 계엄 이게 우리가 해제되고 사실 뭐 10분도 못 쉬고 계속 이어서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아무튼 뭐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보좌진들도 가장 그 어떤 공포감, 트라우마 이게 심했을 때가 해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차 계엄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뭐 하루 종일도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의 담화가 몇 번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보좌진들이 긴장한 상태로 혹시 또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2차 계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보좌진들도 굉장히 그때 그 어떤 공포감,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지만 저는 그 저기 밖에서 하는 우리 그 자발적으로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시민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 자유 발언을 하는 그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봤는데 정말 이게 우리 보좌진, 우리 국회의원들의 문제만 아닌 게 시민들이 자유 발언을 할 때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정치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진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너무 느껴졌는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떠세요? 여기 전석 교수님께서 사실 이 트라우마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리고 사회적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실에 대한 부정과 함께 뭐 저는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보좌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밖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계속 손이 떨리신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잠 못 자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억지로 이 생각을 딱 떼버리고 일상으로 완전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 다 사실 극단적인 게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까 전석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계엄을 겪었던 지난 79년도부터 이어졌던 그 계엄을 겪었던 그룹들과 이걸 날 것으로 새로 겪었던 그룹들의 마음들이 사실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형태의 심각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글쎄 저는 7, 9학번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2.6을 겪었고 대학교 2학년 때 5.18을 겪었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대학생 때 경험했던 적이 있었고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분노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두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회를 향해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체포당할 가능성,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갖고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경험보다 좀 더 젊은 그룹들은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혼란감, 그리고 비현실감,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영화에서 봤던 장면일 뿐이었는데 아마 이런 느낌들이 물론 분노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마 세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이 국회를 향해 달려갔다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구한 힘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정말 충격적인 아픔, 저는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국민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예를 들면 세월호와 같은 거는 전형적인 예인데 이거는 1차 트라우마는 사건이 터져서 아이들이 죽은 게 1차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건이 그렇게 생겨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된 거는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국가의 모든 메커니즘이 아이들을 살리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애들이 죽었다는 이게 훨씬 더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나 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백서,
법적인 사회적 조치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이 진정 어린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고 매우 불완전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충격. 이게 사실은 세 번째 트라우마로 세월호에 있었고 사실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계속 잊을만 하면 터지는 커다란 사건 안에서 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새로운 트라우마를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영역에서는 정말 후진국적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무언가 근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씨랑 그 행정부의 수반이 가해자인 네. 거잖아요. 가해자인데 국회가 작동은 했지만 부분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여야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여야가 분열되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 토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에서는 저는 국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과반이 넘는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탄핵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래도 국회 기본적인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국회가 다 제대로 동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염려를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굉장히 큰 계엄이라는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부분적으로라도 기능을 할 수 있어서 효능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잡힐 수 있구나. 사회적으로 이게 회복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도 회복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만든 체계가 이 정도구나라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마음의 건강 문제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염려가 되는 거는 그럼 국회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아니면 이게 다시 분열로 가서 이제 이후에 과정들 혹은 정부에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는데 이 체제가 이전 체제랑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이게 반복됐을 때 이게 어떤 식의 충격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호랑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그 2차, 3차 트라우마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될 만한 상황 없이 순조롭게 계속 회복하는 형태로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탄핵 소추안까지는 이제 가결이 됐지만 이제 헌재의 판단이 사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민주당의 가장 큰 거는 일본 숙제는 그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법령이나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 겪어보니까 이 계엄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하게 한 사람만 의사결정을 하면 한두 명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이번에 문득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의원실에서 계엄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회 경비대를 뭐 예를 들어서 의장 직속으로 해서 의장의 그 통제를 따라 하는 그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놓으면 견제 장치가 쓰면 그래도 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첫 번째 과제도 안 돼 있고 두 번째 과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보좌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관련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저도 옛날에 예, 의사여가지고 옛날에 의사여가지고 난민 보던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 트라우마에서 접근할 때 교수님 예전에 잠깐 계셨던 하버드 같은 데서는 난민 트라우마에 대해 접근할 때 임상적인 부분과 같이 접근하지만 이 사람들이 겪었던 국가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술들 혹은 옹호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고 국가 폭력에 시달렸는데 이게 아무런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할 때 그게 굉장히 큰 고통 그리고 예. 회복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국가 폭력을 겪었던 분들이 그 겪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그 침해가 사회가 다시 그 폭력들을 바로잡는 데 쓰이고 옹호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치유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분들이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따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먼저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의 어떤 뭐예요 강도를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 어떤 뭐 국가 폭력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법적 투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치료를 위해서. 무슨 소리냐면 설사 그 재판에서 지더라도 그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위축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갔다라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그냥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런 고통 또는 우리 집단이 또는 어느 누구가 이런 일을 겪은 걸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거를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든다라는 어떤 그것을 사회적으로도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함께 움직이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기가 위안부라는 걸 밝히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용감하게 밝히신 할머니들이 사실은 자신의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 정신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격려하는 일 이런 거를 하시면서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데 힘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옆에서 그걸 도와드리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폭력의 트라우마들이 반복됐었잖아요. 예. 오랜 역사 속에서 뭐 수많은 난들을 겪고 또 최근에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큰 폭력들을 겪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그 우리 민족이 이상한 DNA가 있는지 계속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항을 하고 거리에 뛰어나오고 다치고 죽고 이래도 끝까지 저항하고 이랬던 게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이게 정신건강 상태에는 좋은 회복력을 네. 줬던 거는 저는 뭐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은 위기 극복 DNA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위기 유발 DNA도 같이 갖고 있는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막았어야 될 일들을 사전에 막지를 못해 갖고 일이 터져야 그거를 그때 가서 극복을 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 유발 DNA를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고 위기 극복 DNA를 좀 더 효율화시킬 건가? 이게 이제 향후 우리 국가의 또 우리 민족의 어떤 하나의 과제겠죠. 이제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이거를 이 상황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와 이제부터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술 마시는 거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일들 겪고 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술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술을 마시면 또 잠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술 마시는 거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정제나 안정제 또는 수면제 같은 것들을 쉽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수면제 드신 분 있었어요. 예. 실제로 부자진 중에. 근데 수면제는 네. 저희가 정신과에서도 수면제를 쓰긴 하지만 저거는 습관성의 문제가 있어서요. 가급적이면은 수면제 안 쓰고 잘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면제는 예를 들면 3일, 일주일 이상 먹으면 100% 습관성 생기거든요. 그때는 수면제 없으면 못 자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기 어려움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힘든 것 같으면 나 힘들다. 손이 떨린다. 뭐 어떻다. 자꾸 눈물이 난다. 이 이야기를 가족, 동료 또는 정말 그게 많이 심하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지금 이거 좀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도움 요청하는 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 있고요.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좀 특이한 말이지만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다른 트라우마 이벤트 생길 때는 이 문제가 꽤 중요한데 그 막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내가 덜덜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뭔가 투쟁을 했는데 순간적인 소심함이나 비겁함이 나한테 있었던 순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밖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이러니까 화장실에서 바로 튀어나가질 않고 화장실에서 좀 더 머무르려고 했던 나 자신의 비겁함 또는 누군가가 그러는 모습을 본 것 이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과 태도, 언행을 가지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데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마음을 고쳐잡고 화장실에서 뛰어나갈 수도 있는데 너 그때 화장실 가갖고 5분이나 있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타인을 그러니까 이게 동료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비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 것,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로는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자꾸 눈물 나고 필요시에 정신과 진료를 빨리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오래 갈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거 갖고 정신과 다니겠다고 우리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같은 방화의 보좌관들이 비서관들이 날 물어볼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나 힘든데 오늘 어떻게 도움받기 원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미국에서 9.11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사람들 구한다고 뛰어들어갔던 소방관들이 이게 이제 그 영화로도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PTSD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 저희가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 막 죽는 것도 많이 보고 거꾸로 끌고 나왔다 자기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거 봤던 이 9.11 투입 소방관들한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신한테 가장 도움이 된 이 PTSD 증상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도
약도 아니었고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도 아니었고 제일 도움된 거는 마사지를 받는 거였다고 대답들을 많이 했어요. 몸에 긴장이 너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마사지 받는 게 의외로 굉장히 큰 도움들을 받습니다. 심호흡 하는 거. 심호흡이란 게 딴 게 아니라 호흡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끝까지 숨을 다 내쉬신 다음에 3, 4초간 숨을 멈춘 상태로 있다가 다시 숨을 들이쉬는 거. 이거를 하는 이 심호흡이 이 불안감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우리 요가나 이런 데 가면 호흡법부터 배우게 시키는 이유가 호흡은 나의 생리적인 현상인 동시에 내가 나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운동하시는 거 보통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땀을 흘리면 이 긴장하고 우울한 것, 깜짝깜짝 놀라는 것 이런 게 빨리 없어져 가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 회피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억을 재정리할 것이라는 걸 요구하는데요. 아까 우리 이 보좌관님도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고 비현실적 시간이 지금 30분 지난 건지 3시간 지난 건지 이게 감이 안 오게 막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나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때 했던 일을 내가 논리적으로 연속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이걸 이야기를 시키면서 재구성하게 시키는 게 이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하게 압도당했던 경험을 내가 자기 주도적인 의식으로 바꾸도록 해줘서 이게 굉장히 치료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라.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태도를 서로에게 가져라. 그리고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일기 쓰는 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겪었던 일, 또 오늘 겪었던 일, 이것을 일기에다 쓰기 시작하면 내가 나의 이야기로 이 사건을 재정리해 나가거든요. 매일같이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일기 쓰실 것. 그리고 그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버텨 섰었던 자신을 긍정해주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기억의 재정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가 끊어진다는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물론 이번 12.3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은 과거에 있었던 많은 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 일을 겪은 사람이나 가족들이 주변 사회적 네트워크와 끊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요구하는 것은 동료와의 연결. 막 여기선 잘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서로가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정신과 의사 만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 왜냐면 그 상황들을 같이 겪었던 사람들이라 내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서로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무언가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가치와의 재연결. 이거 우리나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나라네. 차라리 이민 가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지만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제대로 된 사회가 되고 제대로 된 법을 갖고 있는 사회가 되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일종의 법적 이 프로세스를 거쳐 나가는 것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치와 재연결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역사와 재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보통 강조합니다. 과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냈던 분들은 다 그의 삶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이었어요.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26년, 27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또는 마틴 루터 킹,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또 우리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분들 다 감옥에 갇혔고 고문당했고 이 과정을 거쳤지만 그분들 때문에 역사가 진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겪었던 이 일들이 사실은 역사와 연결되는 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내가 무의미한 고통을 겪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계엄이 선언이 됐을 때 이거를 몇 시간 만에 해제하고 2주 안에 우리가 탄핵을 하고 이렇게 빠른 민주적 회복을 겪었던 나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역사상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그렇게 회복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민주주의 회복에는 실제 여기 있었던 보좌관님, 그 현장에 있었던 보좌관님, 그리고 국회 밖을 지켰던, 그리고 새벽 3, 4시까지 계속 추위에 떨면서 문을 지키고 있었던 시민분들, 그리고 집회에 우리 참여했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이제 시민들, 그 집회에서 서로의 연결들을 보고 서로 가졌던 이 잠 못 드는 이 충격들을 같이 노래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연결성을 가지고 극복하려던 시도, 그러면서 또 탄핵까지 가기까지 이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트라우마 이벤트가 딱 있고 나서 이루어졌던 과정은 한편에 뭔가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라나 큰 의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겪었던 이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그 의뢰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서로에 대한 연결성들, 이 투쟁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앞으로 좀 회복적으로 유세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좀 오늘 이 시간 가지면서 우리 이 보좌관님이 그날 같이 활동하셨던 다른 보좌관님들, 비서관님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이번 일이 끝나고 사실 외신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너무나 사실은 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해서 국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보좌진들, 제가 속해 있는 보좌진들이나 국회의원들, 민주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 작동했고 그 저력이 너무나 잘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그 집회 문화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응원봉을 흔들고 하루에 막 진짜 10시간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응원봉을 흔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힘이 났고, 또 그런 모습을 굉장히 저만큼이나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외신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약간 굉장히 좀 뿌듯하고 저 희망도 다시 또 생기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무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굉장히 강하고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의식, 그게 너무 강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투쟁과 전투와 어떻게 보면 이걸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큰 물결 속에 사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근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여기서 많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의원들도 의원들 한 분 한 분도 보면 이 무력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와서 담 넘고 들어와서 투표하고 그 이후에도 이 탄핵 과정까지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있지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실제 저희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해야 되는 부분, 혹은 상대적으로 내가 여기에 뭔가를 더 역사적인 책무에 비해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느낌은 이 트라우마를 겪고 이 큰 충격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의 무력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좌관님들과 의원들, 시민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직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이 무력감이라는 게 좀 상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어떤 심리적 증상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버리는 것 같고 내가 아직 뭔가를 하지도 못했고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 증상들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우리는 어차피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다 불완전한 인간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결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저희가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목표는 증상을 즉각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은 이 증상과 더불어서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의 동료들을 서로가 껴안아 줄 수도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가 하고 스스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 또는 그걸 통한 동료들과의 어떤 우정, 힘, 연대감 이런 걸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뭐 승리나 투쟁이나 이런 식의 연대들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는 우리가 가진 아픔들, 상처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연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와 우리 개개인의 몸과 마음이 좀 더 건강하게 이거를 넘어갈 수 있고 이게 역사적 트라우마로 안 남게 하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얘기하신 대로 이 트라우마라는 게 앞으로 한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걸 노출하고 얘기 나누고 우리가 가진 고통들이 나만 가진 고통들이 아니었고 같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이 또 오늘 말씀 중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또 뵙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